오랜만에 조카의 면회를 간 고모. 하지만 면회실에 들어선 조카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공포에 질려 눈조차 마주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해자인 병장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조카의 뒤통수를 때리며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내일 저녁이야. 꼬우면 신고하든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군법 그딴 거 나한테 안 통해. 그 순간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고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전화 한 통을 건 곳은 다름 아닌 제5군단 헌병대장실이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라던 말년 병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사이다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포천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제5군단 사령부. 승진 부대라는 별칭답게 이곳의 공기는 묵직하고 날카로웠다. 군단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는 강혜원 중장의 눈매는 그 겨울 바람보다 매서웠다. 대한민국 육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유리천장을 뚫은 것이 아니라 박살내며 올라온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 강철 같은 그녀의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오빠가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조카 강지훈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강혜원의 손에 자란 지훈은 그녀에게 아들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런 지훈이 입대 후 첫 면회를 앞두고 있었다. 군단장님 14시 작전회의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실장 김대령의 보고에 강혜원은 짧게 손을 저었다. 부군단장 주관으로 진행해. 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김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워커홀릭인 그녀가 회의를 빠지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성판 떼고 내 개인 차량 준비시켜. 운전병도 필요 없어. 수행원 없이 간다. 강혜원은 정복 재킷 위에 수수한 검은색 롱패딩을 걸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쓰자 50만 육군을 호령하는 삼성 장군의 위용은 사라지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응시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제8기동사단 예하 EXX 포병대대 5군단의 주력인 기동사단 예하 부대답게 정문에는 전차와 자주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선 부대 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빠져 있었다. 일과 시간임에도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느슨했고 곳곳에 담배꽁초가 굴러다녔다. 강혜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군기가 빠졌군. 당장이라도 대대장을 호출해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오늘은 고모로서 온 자리였다. 면회실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10여 분이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지훈아. 강혜원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지만 다가오는 조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그것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눈을 뜨기조차 힘겨워 보였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무엇보다 강혜원을 절망케 한 것은 지훈의 눈빛이었다. 총기 넘치던 명문대생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고모.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강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낚아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그랬어? 훈련하다 다친 거 아니지? 사실대로 말해. 강혜원의 추궁에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아닙니다. 작업하다가 자재에 부딪혔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강지훈.
나 군인이야. 내가 덮는다고 덮어질 것 같아? 작업하다 생긴 상처랑 맞아서 생긴 상처를 내가 구분 못할 것 같니?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병장 하나가 껄렁하게 들어왔다. 모자는 삐딱하게 걸쳤었고 입에는 껌을 질겅거리고 있었다. 명찰에는 마동철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어이 강지훈. 면회 왔다며? 꿀 빠니까 좋냐? 마동철은 지훈을 보자마자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다가왔다. 지훈은 조건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이병 강지훈. 앉아 새끼야. 누가 일어서래? 아주 빠져가지고. 마동철은 지훈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바닥으로 지훈의 뒤통수를 짝 소리나게 갈겼다. 강혜원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야, 근데 이 아줌마는 누구냐? 엄마는 없고 고모라 그랬나? 마동철의 시선이 강혜원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아줌마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 지훈이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뭐라도 좀 사들고 와야지. 센스가 없네. 강혜원은 차가운 눈으로 마동철을 응시했다. 자네가 내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나?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면회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천지분간 못하는 마동철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만들긴 뭘 만들어요? 사랑으로 보살펴준 거지. 아줌마 여기가 군대예요. 밖에서처럼 오냐오냐 하면 애 병신됩니다. 내가 교육 좀 시켰는데 불만 있어요? 교육? 사람을 짐승처럼 패는 게 교육인가? 그리고 상관도 없이 전투복을 풀어 헤치고 민간인에게 반말을 짓거리는 게 자네 부대의 군기인가? 강혜원의 지적에 마동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나 내일 저녁이야. 내일 아침이면 민간인이라고. 군법? 영창? 그딴 거 나한테 안 통해. 내가 누군지 알아? 대성건설 마 회장 아들이야. 너네 같은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나는 하루 유흥비로 써. 마동철은 지훈의 허벅지를 군홧발로 툭툭 찼다. 야, 너네 고모 관리 잘해라. 말실수 한 번 잘못했다가 너 남은 군 생활 지옥 되는 수가 있어. 아, 이미 지옥인가? 마동철은 낄낄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금연구역인 면회실 안에서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강혜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동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마동철은 비명을 지르며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평범한 아줌마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강혜원은 잡은 손목을 비틀며 그를 노려보았다. 사과해. 에이, 이거 안 나? 아 씨발 진짜. 마동철은 반대편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강혜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마동철의 팔을 꺾어 테이블 위로 제압해버렸다. 으악! 면회실이 떠나가라 비명이 울렸다. 너 뭐야? 이거 폭행이야. 헌병 부를 거야.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서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마동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강혜원은 싸늘하게 웃으며 전화기를 꺼냈다. 그래, 헌병. 좋은 생각이네. 강혜원은 단축 번호 1번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제5군단 헌병대장 중령 이석훈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에 마동철의 발버둥이 멈칫했다. 5군단 헌병대장? 저 아줌마 전화기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지? 강혜원은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고모가 아닌 군단장의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나다.
지금 즉시 8기동 사단 예하 EXX 포병대대 면회실로 군단 헌병 특임대 급파해. 그리고 8기동 사단장 오창석 소장, 해당 대대장, 주임원사 지금 당장 내 위치로 튀어오라고 해. 완전 군장 상태로. 10분 준다. 아,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어졌다. 정적이 감돌았다. 마동철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강혜원을 올려다보았다. 8사단장을 부른다고? 헌병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아,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기해? 몰래 카메라야? 마동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혜원은 잡고 있던 마동철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점퍼가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정복이 드러났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한 섬광을 내뿜었다. 마동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별 하나도 보기 힘든 전방에서 별 3개라니. 그것도 내일 전역한다고 깐죽거리던 자신이 아줌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강지훈조차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모가 군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높은 분인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강혜원은 얼어붙은 마동철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내일 저녁이라고 했나? 유감이군. 내 저녁은 취소다. 그리고 내 군 생활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제8기동사단 예하 EXX 포병대대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흙먼지가 일었다. 곧이어 귀를 찢는 듯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육군 항공대 소속 헬기가 착륙했다. 로터바람에 주변의 현수막이 뜯겨나갈 듯 펄럭였다. 헬기 문이 열리고 별 2개가 박힌 베레모를 쓴 제8기동사단장 오창석 소장이 뛰어내렸다. 그의 뒤로 주임원사와 전속부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랐다. 오창석 소장은 5군단 내에서도 독사라 불릴 만큼 깐깐하고 빈틈없는 지휘관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직속상관인 5군단장이 그것도 예고 없이 예하 대대 면회실에 나타나 완전 군장 호출을 했다는 건 군 생활 30년 만에 처음 겪는 비상사태였다. 오 소장은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면회실로 질주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닥에는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말년 병장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이 피떡이 된 이등병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사복 점퍼를 벗어 던지고 정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강혜원 중장이 서 있었다. 충성. 제8기동 사단장 소장 오창석. 군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왔습니다. 오 소장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면회실 유리를 진동시켰다. 하지만 강혜원은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오 소장의 눈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 3초간의 침묵이 오 소장에게는 3년처럼 느껴졌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오 소장. 예. 군단장님. 자네 사단 구호가 뭔가? 돌격입니다. 돌격? 웃기는군. 자네 부대 병사들은 적진이 아니라 후임병의 안면을 향해 돌격하나? 강혜원의 비수 같은 일깔에 오 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웅크린 강지훈 이등병을 가리켰다. 내 조카다. 오 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이미 도착해 벽에 붙어있던 대대장 김철수 중령은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군단장의 조카가 자신의 사단에서 그것도 가장 악질적인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직 해임을 넘어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초대형 악재였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
자네가 지금 챙겨야 할 건 면목이 아니라 사태 파악이야. 헌병대 투입됐나? 예. 5군단 헌병 특임대가 현재 위병소를 통제하고 대대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좋아. 지금 이 시간부로 EXX대대 전 병력 생활관 대기시켜. 간부들은 전부 행정반에 집합시키고 휴대전화 압수해. 그리고 저 쓰레기. 강혜원은 턱으로 마동철을 가리켰다. 마동철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상태였다. 눈앞에 투스타 사단장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저녁이라는 단어는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끌고 가. 헌병대 유치장에 쳐넣어. 아직 전역 명령 안 떨어졌으니 군인 신분이다. 군 형법상 특수폭행, 상관 모욕, 하극상 혐의로 긴급 구속 수사한다. 변호사 접견, 가족면회, 일절 금지다. 내가 직접 신문할 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한 번만. 으악. 마동철이 강혜원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들이닥친 헌병 특임대원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개처럼 끌려나가는 마동철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다. 강혜원은 멍하니 서 있는 지훈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지훈아. 네. 고모.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고모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지훈의 터진 입술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천하의 군단장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지훈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고모. 저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강혜원은 지훈을 다독이며 눈빛을 번뜩였다. 슬픔은 잠시였다. 이제는 분노를 집행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오 소장, 그리고 김중령. 예. 군단장님. 단순히 병사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할 생각 마라. 내 조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간부들이 몰랐을 리 없어. 묵인했거나 동조했거나 아니면 더 더러운 무언가가 있겠지. 5군단 감찰부, 법무부, 헌병대 싹 다 투입해서 이 대대 밑바닥까지 뒤집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자네들 옷 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날 밤 제5군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EXX대대의 모든 생활관은 군단 헌병들에 의해 낱낱이 수색되었다. 관물대, 침상 및 천장 텍스까지 뜯어내며 찾아낸 것은 충격적이었다. 마동철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는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뭉치와 대포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래 장부가 발견되었다. 헌병대 취조실. 마동철은 신문 의자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5군단 헌병 수사관은 자비가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던지며 수사관이 물었다. 이거 뭐야? 병사들한테 뜯은 돈 어디로 보냈어? 내가 다 쓴 거 아니잖아. 전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객출한 겁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너 지금 특수폭행, 공갈, 협박 혐의야. 군사재판 가면 징역 5년은 기본이라고. 근데 이 장부 상남 내역이지? 이거 불면 정상 참작 여지라도 있어. 누구한테 줬어? 행보관? 중대장? 마동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입을 열면 아버지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서운 형님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군단장의 공포와 맞서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십시오. 대성건설 마갑수 회장입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다 해결. 야, 이 미친 새끼야. 수사관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지금 군단장님이 내 목 따려고 작두 대령해놨는데 아버지가 와?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넌 못 구해. 똑바로 말해.
그 시각 강혜원은 집무실에서 압수된 장부의 사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상납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일개 병장이 병사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돈이 위로 흘러가는 구조. 이것은 단순 가혹 행위가 아니라 거대한 군납 비리와 연결된 게이트였다. 이석훈 헌병대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마동철의 대포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열 패밀리라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부유층 자제들로 구성된 사조직인데 이 방의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이 병사들 단톡방에 네. 대대장 김철수 중령, 그리고 연대장 박영철 대령까지. 이들은 병사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휴가증 위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강혜원의 눈이 번뜩였다. 군대가 아주 귀족 학교나셨군. 마동철 아비가 대성건설 마갑수라고 했지? 네. 군부대 막사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사입니다. 정보참모에게 연락해서 대성건설과 8사단 간의 최근 5년치 공사계약 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해. 냄새가 나. 아주 고약한 썩은 내가. 강혜원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의 기강을 돈으로 사고 판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때 5군단 사령부 정문 상황실에서 급한 무전이 들어왔다. 군단장님, 위병소입니다. 대성건설 마갑수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정문을 밀고 들어오려 합니다. 자신이 국방위원장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혜원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셨군.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정문 통과시켜. 사단장실이 아니라 내 집무실로 바로 안내해. 아주 정중하게. 제5군단 사령부 본청 로비. 대성건설 마갑수 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위병소에서 잠시 제지가 있었지만 군단장에 통과시키라는 지시 덕분에 프리패스로 들어온 그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꺼봐. 군단장이고 나발이고 내 이름 들으면 바로 꼬리 내리게 되어 있어. 내가 이 부대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마갑수는 수행비서에게 거만하게 말하며 군단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노크 따위는 없었다. 집무실 안에는 강혜원 중장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복 차림이었지만 마갑수의 눈에는 그저 여군이라는 점만 들어왔다. 어이 군단장, 당신이야? 내 아들 영창 보낸 게? 마갑수는 다짜고짜 반말을 내뱉으며 소파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를 꼬고 수행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1억 원짜리 수표가 꽂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자, 받으쇼. 우리 애가 실수 좀 한 것 같은데 이걸로 피해자 치료비하고 남는 건 부대 회식이나 해. 그리고 우리 애는 오늘 바로 풀어주고 내일 저녁이니까 조용히 넘어갑시다. 강혜원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갑수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마갑수 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셨습니까? 어디긴 어디야, 군부대지. 내가 국방위원장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당신 별 하나 더 달고 싶으면 눈치껏 행동해. 강혜원은 피식 웃었다. 뇌물 공여 의사표시. 증거 확보됐군.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집무실 구석에 가려져 있던 커튼이 걷히며 이석훈 헌병대장과 군단 법무참모가 캠코더를 들고 걸어 나왔다. 모든 대화가 녹화되고 있었다. 마갑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함정 수사야? 함정이 아니라 범죄 현장 체증입니다. 회장님 들어오실 때 위병소 초병 밀치고 욕설하셨죠? 그리고 지금 저에게 뇌물을 건네셨고요. 강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법무참모에게 지시했다. 포천경찰서장에게 연락해.
민간인 마갑수를 군형법 제54조 초병 폭행 및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다고 통보해. 헌병대 인계하에 지금 당장 연행에 가라고 해. 경찰? 불러. 서장이 내 고향 후배야.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 핏대 세우기는. 마갑수는 코웃음을 치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강혜원은 그 틈을 주지 않았다. 이석훈 중령. 예. 군단장님. 현행범이다. 경찰 도착할 때까지 신병 확보해. 저항하면 제압하고. 예. 이석훈 헌병대장과 헌병들이 마갑수의 양팔을 낚아챘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너네 다 죽었어. 30분 후 포천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군단장실로 달려왔다. 그는 마갑수와 강혜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 군단장님. 회장님이 초병을 좀 밀친 거 가지고 구속까지는 그냥 훈방으로 하시죠.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서장은 은근슬쩍 마갑수 편을 들었다. 강혜원은 차가운 눈으로 서장을 쏘아봤다. 서장님, 군형법상 초병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타이른다? 지금 직무 유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확보한 CCTV와 뇌물 공여 영상, 지금 당장 언론에 뿌릴까요? 경찰서장, 재벌 회장 범죄 눈 감아주다. 내일 조간신문 헤드라인으로 딱 좋겠군요. 경찰서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상대는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로 터뜨릴 기세였다. 마 회장 라인을 탔다가는 자기 목까지 날아갈 판이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서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꺼냈다. 마갑수 씨, 당신을 초병 폭행 및 뇌물 공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야, 김 서장, 너 미쳤어? 죄송합니다, 형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철컹. 마갑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마갑수를 뒤로 하고 강혜원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차는 아직 식지 않았다. 법대로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왜 안 했을까? 그녀의 혼잣말이 집무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갑수 회장의 구속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강혜원은 쉴 틈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마동철의 휴대폰과 압수된 장부에서 나온 로열 패밀리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했다. EXX 포병대대뿐만 아니라 8기동사단 전체가 뇌물 카르텔에 오염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종착지가 나왔습니다. 이석훈 헌병대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장부에 적힌 이니셜 PYC.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금액 10억. PYC. 8사단 포병여단장 박영철 대령이군. 네. 박 대령이 대성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 부진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석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 돈의 일부가 호국안 보장학재단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장학재단? 네. 표면적으로는 군인 자녀 장학금을 주는 단체인데 이사장이 마갑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 강혜원은 화면을 넘겨 고문 명단을 확인했다. 장태산 국방부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강혜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태산. 20년 전 그녀의 오빠 강철우 소령이 방산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다 의문이 사고사로 위장되어 죽었을 때 당시 그 부대의 사단장이었던 인물. 오빠의 죽음을 단순 졸음운전으로 덮어버리고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안보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 역시 연결되어 있었어. 강혜원은 직감했다.
마동철 사건은 우연히 터진 뇌관이었다. 이 선을 따라가면 오빠의 원수이자 군을 좀먹는 진짜 괴물을 잡을 수 있다. 여단장 박영철, 지금 어디 있나? 여단장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에 따르면 문서 파쇄기를 대량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 중입니다. 헬기 띄워. 내가 직접 간다. 위험합니다, 군단장님. 박 대령은 다혈질입니다. 무장하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내 부하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뒤에 숨어 있어. 5군단 헌병 특임대 무장시켜서 따라와. 박영철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잠시 후 강혜원을 태운 헬기가 포병여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흙먼지를 뚫고 내린 강혜원은 헌병들을 대동하고 여단 본청으로 질주했다. 여단장실 앞을 지키던 당번병이 경례할 새도 없이 강혜원은 군홧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박영철. 여단장실 안은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와 파쇄기 소음으로 가득했다. 박영철 대령은 서류 뭉치를 파쇄기에 집어넣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군단장님? 그 손 떼. 헌병. 파쇄기 전원 차단해. 남은 서류 전부 압수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 대령을 밀쳐내고 남은 서류를 확보했다. 박 대령은 털썩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진급 청탁 리스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강혜원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갑수의 돈이 장학재단을 거쳐 어디로 갔는지 적나라하게 적힌 메모였다. 장 실장님 5억 전달 완료. 차기 총장 인사청탁건. 박영철. 내 놈이 군인이냐? 진급에 눈먼 장사치지.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옷 벗어야 한다고 해서. 장태산 말인가? 박 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는 듯 했다. 강혜원은 박 대령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선택해. 평생 감방에서 썩을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로 참작받을지. 내가 입을 열면 장태산은 죽고 너는 산다. 그때 박 대령의 책상 위 붉은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창에 뜬 이름. 국가안보실. 강혜원은 박 대령을 노려보며 턱짓했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박영철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대령, 나 김태호 행정관이야. 실장님 지시다. 5군단장 그 여자가 냄새 맡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꼴이 확실하게 잘났겠지? 장부랑 하드디스크 처리 안 되면 자네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지? 강혜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짓거리. 20년 전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수법 그대로였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눈짓으로 대답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네.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아. 당분간 몸살이고 있어. 강혜원 그 여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강혜원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헌병대장의 녹음기를 확인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증거. 하지만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이 일제히 강혜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단독 강혜원 군단장, 내 조카 건드려. 사적 보복 수사 논란. 재계 반발 군단장이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기업인 인권 유린. 국방부 5군단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검토. 장태산이 움직인 것이었다. 그는 언론과 정치권 인맥을 총동원해 강혜원을 히스테릭한 권력 남용자로 프레임을 씌웠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별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군대가 개인 사병이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설상가상으로 육군 참모 총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중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충성. 제5군단장 중장 강혜원입니다. 보고 다 받았네. 민간인 회장을 구속시키고 예하 여단장을 영장도 없이 덮쳐? 자네가 지금 군 검찰이야? 경찰이야? 당장 수사 중단하고 모든 자료 육본으로 이첩해. 이건 명령이야. 육군 서열 1위인 총장의 명령.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항명이었다. 군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죄. 하지만 육본 법무실로 사건을 넘기는 순간 모든 증거는 파기되고 장태산은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 뻔했다. 강혜원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대답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뭐? 지금 항명하는 건가? 저는 5군단 10만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입니다. 부하들의 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령은 군인의 양심상 따를 수 없습니다.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 수사는 제가 끝냅니다. 강혜원, 내가 미쳤구나. 헌병대 보내서 직무 정지시키기 전에 당장 멈춰. 전화가 끊어졌다. 강혜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석훈 헌병대장을 바라보았다. 들었지? 이제 시간 싸움이야. 육본에서 직무 정지 명령서 들고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해. 언론에 제보할까요? 그냥 제보로는 안 돼. 이미 저쪽이 언론을 장악했어. 우리가 가진 걸 그냥 뿌리면 조작된 문건이라고 물타기 할 거야.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강혜원은 서랍에서 오빠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어제 녹음한 안보실 행정관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챙겼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서울로 간다. 예, 위험합니다.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감시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내가 미끼가 된다. 놈들의 시선이 나한테 쏠린 사이에 이 중령 자네는 다른 루트로 움직여. 강혜원은 USB를 2개로 복사해 하나를 이석훈에게 건넸다. 나는 국방부로 가서 정면 돌파한다. 그 사이 자네는 방송국이 아니라 유튜브로 가. 유튜브요? 그래. 요즘은 공중파보다 파급력이 더 세니까. 구독자 100만 넘는 시사 고발 유튜버 섭외해놨어. 라이브 방송으로 이 녹음 파일이랑 장부 가감 없이 다 틀어버려. 편집될 틈도 주지 말고. 이석훈이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강혜원은 정복 매무새를 다듬고 정모를 썼다. 자, 이제 쇼타임이다. 누가 진짜 군인인지 보여주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강혜원 중장의 관용차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차량을 에워쌌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강혜원에게 체포영장이 아닌 직무정지 명령서를 들이밀었다. 강혜원 중장님, 육군 참모총장 명예 의거 귀관을 항명 및 군 위상 실추 혐의로 직무정지합니다. 지금부터 군단장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며 조사실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강혜원은 순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간은 벌었다. 조사실은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다.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직접 내려와 그녀를 신문했다. 강 장군, 왜 그러셨습니까? 마 회장 풀어주고 조용히 덮었으면 대장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녹음 파일이랑 원본 장부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강혜원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8시.
이석훈 중령이 섭외한 100만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발칵 뒤집혔다. 긴급 라이브 현직 안보실장의 살해 협박 녹취 공개. 삼성 장군이 목숨 걸고 제보한 증거. 방송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방송에서는 박영철 대령을 협박하던 안보실 행정관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흘러나왔다. 장부랑 하드디스크 처리 안 되면 자네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지? 이어 마갑수 회장이 오군단장에게 뇌물을 건네려던 영상, 그리고 장태산 안보실장이 군 장학재단을 통해 수십억 원을 세탁한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조사실 안 법무실장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법무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다. 예? 그게 무슨... 이유? 유튜브요? 실시간 검색어 1위. 강혜원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법무실장. 자네도 스마트폰 있으면 켜보지 그래.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법무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충격 국가안보실, 군납 비리 은폐 위해 군 간부 가족 협박. 시민들 강혜원 장군 지켜라 국방부 앞 촛불 집회 예고. 여론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다. 은폐와 조작으로 쌓아올린 장태산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집무실. 장태산은 TV 화면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다. 이 미친년이 기어코. 그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다. 여당 대표, 국방부 장관,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모두가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손절을 예고하는 전화였다. 실장님,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지금 수사관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비서관이 울상이 되어 보고했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정권을 만들었어. 장태산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대통령조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그를 버렸다. 국방부 조사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강혜원 앞에 섰다. 강 중장. 아니 강 군단장.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직무 정지. 해제일세. 그리고 미안하네. 내가 눈이 멀었어. 자네가 옳았네. 총장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가보게. 자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강혜원이 조사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 도열해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격려했다. 그들은 그녀를 범죄자가 아닌 영웅으로 대우했다. 국방부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강혜원은 단 한마디만 남기고 차에 올랐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5군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직 잡지 못한 단 한 사람 장태산이 남아있었다. 이석훈 중령, 장태산 위치는 휴대폰 끄고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 쪽 라인을 통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포천에 있는 구영 예비 활주로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비행기를 수배했다고 합니다. 강혜원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도망치시겠다. 어림없지. 오후 1시 50분 포천 비행장. 민간 항공 레저용으로 일부 개방된 이곳의 구석진 활주로에 세스나 경비행기 한 대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다. 장태산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다. 빨리 띄워. 검찰놈들 오기 전에 떠야 한다고. 아니 손님.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안 납니다. 지금 이 공역에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무슨 비상? 그때 비행장 곳곳에 설치된 대공 스피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알림. 현재 시각부로 포천 비행장 및 인근 상공에 긴급 방공 훈련이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민간 항공기는 이륙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적기로 간주하여 대응합니다. 방공 훈련? 하필 지금? 장태산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행장 외곽 펜스 너머 숲속에서 위장막이 걷히며 육군 자주대 공포 비호의 포신이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레이더가 빙글빙글 돌며 이륙하려는 비행기를 조준하고 있었다. 미친. 강혜원, 내가 기어이. 장태산은 직감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자신을 가두기 위한 거대한 세장이었다. 하늘길이 육군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된 것이다. 뜨면 죽습니다. 저거 진짜 쏩니다. 조종사가 기겁하며 엔진을 꺼버렸다. 그때 활주로 끝에서 5군단 헌병차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검찰 승합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장태산은 주머니 속에서 여권을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다. 차량이 멈추고 강혜원이 내렸다.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장태산에게 걸어왔다. 그 뒤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따랐다. 강 장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헬기라도 띄워서 격추라도 시키지 그랬어? 장태산이 도끼 어린 눈으로 비아냥거렸다. 강혜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군인은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칠 구멍을 막을 뿐이죠. 하늘은 5군단이 지키는 영공입니다. 당신 같은 범죄자가 더럽힐 곳이 아닙니다. 증거. 증거 있어? 내가 강철우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장태산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강혜원은 품에서 오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20년 전 당신이 오빠에게 은폐를 지시했던 메모. 그리고 어제 당신의 비서관이 자백한 녹취록. 법정에서 다투십시오.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장태산 씨, 직권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장태산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활주로의 바람 소리를 갈랐다. 개처럼 끌려가는 장태산의 뒷모습을 보며 강혜원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빠. 임무 완수했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호 대공포의 포신 너머로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장태산의 구속과 마갑수 회장의 실형 선고. 대한민국은 떠들썩했다. 강혜원 신드롬이 불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녀를 영입하려고 안달이 났고 차기 육군 참모총장 내정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강혜원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모든 관련자가 처벌받은 날 그녀는 국방부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5군단 연병장에서 열린 이임식 및 전역식. 수천 명의 장병과 시민들이 운집했다. 단상에 선 강혜원의 가슴에는 그 흔한 훈장 하나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서운을 사양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40년 가까이 입어온 이 군복을 벗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원칙을 지킨 군인일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남아 영광을 누린다면 나의 행동이 진급이나 정치를 위한 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임무가 끝나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군인의 명예입니다. 정적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조리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쥐어준 총칼은 적을 향한 것이지 전우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강혜원이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충성. 연병장이 떠나가라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탄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진정한 지휘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별 3개가 달린 성판이 떼어지고 민간인 번호판이 달린 차는 조용히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1년 후 강원도 홍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 강혜원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새벽 기상나팔 소리 대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작전 지도가 아닌 영농 일지를 쓰는 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농부의 태가 났다. 고모, 저 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조카 강지훈이 찾아왔다. 그는 무사히 만기 전역하고 복학해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뭐냐? 상추 좀 뜯어라. 고기 굽자.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2사람. 지훈이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소주를 따랐다. 고모, 그거 아세요? 마동철 그 자식 감방에서 또 사고 쳐서 독방 갔대요. 장태사는 옥중에서 회고록 쓴다는데 출판사들이 다 거절했고요. 당연하지. 누가 범죄자 변명을 읽겠어. 지훈은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다. 전역할 때 부대원들이 써준 롤링 페이퍼 그리고 강혜원의 현역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우리 부대 애들은 아직도 고모를 전설이라고 불러요. 고모 덕분에 군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강혜원은 웃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깨 위에서 빛나던 3개의 별은 내려놓았지만 저 하늘에는 수만 개의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들 사이로 오빠 강철우 소령의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보고 있어, 오빠. 지훈이가 살 세상은 적어도 우리가 살던 때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졌어. 고모. 아니, 영원한 군단장님. 건배하시죠. 그래. 위하여. 2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홍천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평범한 고모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